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금 이루어지는 강의는 6개년 기출문제 특강 강의입니다. 여러분이 교사 임용 시험을 앞두고 기출문제를 잘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기출문제 부분은 지금까지 전체를 다루려고 하면 96년부터 시험을 쳤기 때문에 96, 97년부터 시험을 쳤으니까 약 22년, 23년 정도의 분량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보면 선택형 문제는 크게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많고, 또 현재 유형과도 다릅니다. 과거 이루어졌던 2009년까지 이루어졌던 시험의 경우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필요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6개년 기출문제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실제 이름은 6개년이지만 실제 강의에서는 그 앞에 필요한 부분들도 다 다룰 계획입니다. 그래서 6개년으로 해서 그 중에 우리에게 문제 유형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내용은 다 뽑아서 다시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그 부분을 보충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의 진행되는 부분은 우리가 매주 금요일 날 이렇게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 제가 이전에 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주 정도는 완전히 빼서 토요일 정도나 아니면 다른 주에 보충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있는 시간으로는 시간 계획으로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을 다루고 중요 유형을 앞에 부분까지도 일부 다루려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주 정도는 완전히 토요일 날에서 보충할 계획이고, 그때는 못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그건 영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보충하는 날은 아직 5월에 할지 6월에 할지 아직 정하진 않았는데,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점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루는 범위 부분은 6개년을 기본으로 하겠지만 그 이전에 있던 부분, 또 여러분이 시험을 치면서 중요한 유형에 해당되는 부분은 과거에 나왔거나 혹은 선택형에 나온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중요한 부분은 뽑아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강의 부분은 오늘 나눠준 자료 위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019년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가장 최근의 형태였고, 이 부분이 2018년까지 와도 또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시험 치러지는 부분은 또 다르기 때문에 올해 시험 치러지는 부분과 그 부분에 대한 설명, 그리고 2019년 문제는 따로 떼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가 되면 다음 주에 우리가 현재 제가 각각 강의하고 있는 부분인데, 고전시가 고전산문, 현대시, 현대산문 부분을 각각 그 유형으로 파악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전시가 고전산문, 현대소설 들은 분들은 앞부분에 있던 자료입니다. 그걸 전체 묶어서 4가지를 제시를 하게 되면 고전시가 현대시, 그 다음 고전산문, 현대소설 이렇게 4가지 문제 유형을 묶어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고전시가의 유형이 어떻게 나왔고, 현대시에 어떻게 나왔고, 고전산문에 어떻게 나왔고, 현대산문에 어떻게 나왔다 라고 해서 우리가 문제를 유형별로 접근해야 유사한 유형이 나올 때 쉽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진행 방식은 오늘만 여기에 있는 내용 2019년 문제는 현재 있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 다른 나머지 문제들은 다 유형별로 접근을 합니다. 그 유형 자료 속에는 과거에 나왔던 부분까지 다 망라해서 제가 자료를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제가 제시를 할 테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주 한 번씩 시험을 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시험을 치고 첨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험 치는 부분은 마지막 시간에 약 30분 정도 시험을 치는데,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내느냐 하면, 제가 지금 시험 치는 부분은 다 새로 내는 문제입니다. 새로 내는 문제인데 어떤 문제냐 하면, 질문의 조건이나 작성 방법은 과거에 나왔던 문제 중에 중요한 부분이나 아니면 작년 문제는 무조건 한 번씩 이렇게 다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문을 바꾼다는 겁니다. 지문을 바꾸거나 아니면 문제 유형은 유사하되 그 갈래를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작년 문제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바탕으로 하되 적응 능력을 기르도록, 그리고 기출 문제 부분에 보면 기출 문제를 잘 이해를 하면 유사한 유형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복되고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시험을 보면 유형으로 하면 제가 다루는 부분은 거의 매년 비슷비슷한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아마 작년에 제 강의를 들었던 분도 있을 텐데 작년에 보면 거의 많은 부분들이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으로 그대로 나왔습니다. 또 유형은 마찬가지고 제가 시험에서 어떤 지문이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부분에 따라서 그 작품을 대응을 해보고 하면 답안 쓰기, 문제 파악 및 답안 쓰기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하는 부분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배경 지식으로 몇 가지 제가 앞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보면 유튜버에 제 강의가 올려져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려져 있어서 최병의 이름을 치거나 하면 거기에 올려져 있는 게 첫 번째는 올해 초에 1월 4일 강의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시험 공부 전반에 대한 설명입니다. 시험 공부하는 부분의 전반에 대한 설명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제가 날짜를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최근인데 여기에 뭐냐면 문학사 도표 부분을 올렸습니다. 문학사 도표 부분이 따로 올라가 있어서 문학사 특강 강의라고 해서 여러분 문학사 도표 받았죠. 거기에 보면 유튜브에 어디로 들어가라 라고 해서 그 부분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공부를 하기 위한 자료로서 제가 예전에 한 번씩 다 들으라고 했고, 또 이 부분은 문학사 도표 강의가 올려져 있습니다. 이미 3, 4월에 강의에서 들었던 분들은 괜찮지만 안 들은 분들은 그 문학사 도표 부분을 반드시 듣도록 합니다. 그 문학사 도표도 잘 짜여져 있지만 그 색깔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진하고 연하고 왜 그런 색으로 되어 있나 라고 할 때 그 도표 부분만 잘 이해하더라도 여러분이 문학사 공부하는 데는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은 반드시 그 부분을 듣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두 번째 분 요거 하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은 다 있는데 저 맞죠? 그러니까 그 도표를 말합니다. 그 부분이 현대도 있고 고전도 있는데 그 부분을 바탕으로 보시면 되겠고, 다른 분들은 현대 고전을 다 받았는데 오늘 온 분들은 아마 현대밖에 못 받았을 텐데 고전 부분도 제가 다음 시간이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문학사 공부를 할 때는 이 부분을 한번 듣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더 세부적으로 하려면 이 문학사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것은 강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무료로 올려져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서 문학사 부분을 정리를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강의는 앞 시간에는 항상 그 기출 문제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을 다루고, 그다음 뒤에는 시험 치는 형태로 하는데, 매주 시험을 치게 되면 시험 친 부분은 여러분 개별적으로 첨삭을 해줍니다. 그래서 몇 명을 뽑아서 앞 시간에 또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 파악과 답안 쓰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분들은 익숙하게 그게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겠고, 새로 오신 분들은 그 점에 따라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료 부분이 두 가지가 나갔습니다. 첫 번째가 2020년 시험 대비 학습 방법. 여러분이 대부분 알고 있을 텐데 내년에 시험 제도가 또 바뀌죠.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입형 2점짜리 2점으로 되는 6문제, 그 다음에 서술형 4점짜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점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을 우리가 다양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 유형도 우리가 참고를 하면서 4점으로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2점의 경우에도 작년 문제가 예전과 다른 점은 좀 분명하게
기입형도 항상 두 가지, 기역 아니면 니은 두 가지로 해서 1점, 1점, 배점이 되도록 그렇게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하나의 답으로 그게 2점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문학사적 맥락이 답이 되는데 그게 문학사적 맥락이랄 때 하나가 바로 2점이었습니다. 근데 작년 문제는 그런 경우가 없고 다 딱딱 대응이 되도록 두 가지씩을 묻는 형태로, 그래서 배점이 1점, 1점 이렇게 되도록 그렇게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4점의 경우에도 항상 어떤 문제를 낼 때는 반드시 4가지 요소가 포함된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문제 자체에서. 그 문제에서 문제를 그 출제 의도를 파악을 해보면, 예를 들면 공통점 차이점을 묻거나 아니면 무슨 요소를 파악을 하거나 할 때 항상 1, 1, 1, 1 이렇게 해서 내가 답을 쓰면서 4가지 부분이 갖춰져야 된다 하는 점.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항상 4점이라고 하면 4점에 맞춰서 빠뜨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아는 내용인데 답안 쓰기가 부족해서 빠뜨리거나 이렇게 되면 어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양한 문제를 만들면서도 설명을 하고 또 문제 유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료에서 그러면 시험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라고 해서 전공 A, B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는데, 2020년 시험은 예상 배점 앞부분에 그 칸을 이렇게 두 줄로 되어 있는 부분에 앞부분에 그 통계가 조금 틀렸습니다. 그 부분은 제외해 놓고 오른편에 게 다 맞습니다. 오른편에 문제가 나온다라고 할 때 그 문제 부분에 어떻게 문제가 구성이 될까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교육학은 물론 1교시 20점으로 되어 있고 A형 부분에서 A형이 있으면 A형 기입형이 4문제이고 이 부분은 전체 배점은 8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서술형이 8문제 해서 이 부분의 경우 배점이 32점. B형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인데 기입형이 2문제 4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서술형이 9문제 해서 36점. 이렇게 해서 전체 40점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함께 고려를 해보면, 그게 제가 제시되어 있는데, 문항수에서 보면 국어교육학의 경우 기입형 1문제, 서술형 3문제. 여기서 국어교육의 경우, 문법의 경우, 문학의 경우 각각 이렇게 나눠 놨습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국어교육의 경우 1문제, 3문제, 국어학의 경우 1문제, 2문제, 국문학의 경우 기입형 2문제와 서술형 3문제 이렇게 해서 전체 16점이 되도록, 그래서 14점, 10점, 16점 이렇게 아마 될 것 같고, B형의 경우에 국어학의 경우 10점에서 12점, 또 12에서 10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기입형이고 1문제, 2문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0문제, 3문제 될 수도 있고, 또 기입형은 없이 서술형이 3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교육학과 국어학에서 조금 변수가 있을 것 같고, 문학의 경우에는 기입형 하나, 서술형 하나 이렇게 해서 보통 18점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최근 문학이 보면 계속 33점 아니면 34점 비중이었습니다. 작년에는 또 34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문학의 경우 좀 적다면 16점에서 32점이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18점으로 이렇게 내용이 제시될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서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문제가 제시될 것이다 라고 할 때 아마 이런 숫자대로 되지 않겠나 하는 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020년 시험에서 몇 문제씩 나올까 라고 할 때 이 부분을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뒤에 있는 내용은 작년 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A형, B형 부분에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나왔다라는 것이 세부적으로 제시가 되었는데 문학의 경우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시, 현대산문, 고전시가, 고전산문 이렇게 해서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 문제들이 나왔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칠 문제도 여기에 있는 유형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거의 유사하게 지문을 바꾸면서 거의 유사한 형태로 문제를 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작년 시험의 경우라면 내가 어떻게 답을 쓸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학 분야 학습 방법 및 강의 안내라고 해서 문학 교육과정 부분에서 보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해서 드러내는데 문학 교육과정에서 이 부분은 문학 내용학이라는 제 책에 충실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 일반, 국문학 일반 이렇게 되어 있어서 문학 일반이나 국문학 일반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다 여기에서 1번에서 18번까지가 다 하나의 유형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보면 이 중에 나온 것도 있고 안 나온 것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유형이 될 수 있고 또 국문학 일반 또 국문학사와 관련되는 부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다양하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건 문학 일반이나 국문학 일반은 뭐냐 하면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고전시가 고전산문, 현대시, 현대산문에 다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함께 적용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해학풍자라고 하면 고전시가에도 적용되고 고전산문에도 적용되고 현대시, 현대산문에 적용이 됩니다. 또 한국문학과 자연, 고전시가 고전산문, 현대시, 현대산문에 다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문학의 기능 마찬가지입니다. 문학의 감상 방법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문학 일반, 국문학 일반은 우리 문학 내용학 책에 기본적으로 있던 부분이고 이걸 바탕으로 낸 유형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소설, 현대시, 고전시가 이렇게 해서 이것은 시는 시대로 소설은 소설대로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내는 문제들입니다. 이 유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보면 그 유형을 좀 더 명확하게 왜냐하면 네 가지를 비교해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료가 제시되니까 그 점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어떤 문제 유형이 제시될 때 그 유형이 이것을 바탕으로 했다 하는 점을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현대시, 고전시가 현대소설, 고전소설 각 갈래들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어서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고 10페이지 바로 넘어가서 문학 기출문제가 있다라고 할 때 기출문제 부분에 어떤 문제 유형으로 출제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라고 해서 기출문제 부분에서 세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먼저 유형을 잘 파악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문제 유형을 잘 알고 그리고 나서 그 작품이 어떤 유형이다라고 하면 그 유형이 계속해서 되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되풀이 되거나 아니면 조금 바뀌더라도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형에 따라서 접근하고 또 그 유형을 그 유형에 맞도록 적응하도록 그렇게 익혀두면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형이다라고 할 때 첫 번째는 그래서 유형을 먼저 알고 어떤 요소가 이렇게 세 가지로 했는데 어떤 요소인데 이게 어떤 문제로 출제되었는가 기출문제에서 우리가 어떤 요소인데 어떤 문제로 출제되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출제된 문제가 있으면 그 출제된 문제에서 주목해야 할 내용 물론 답안을 포함해서 주목해야 할 내용이 뭔가 그 문제에서 주목해야 할 내용들이 있다든지 여기에 보면 주목해야 할 내용이라고 하면 그 문제의 특징에 해당되는 것 혹은 그와 관련지어서 복수 답안이 있을 수 있다 아니면 문제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답안에 해당되는 내용 답안은 따로 제시가 되어 있지만 이런 답안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안은 이것이다 해서 따로 제시가 되어 있도록 답안에 해당되는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렇게 나왔으면 이게
앞으로 문학시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식은 무엇이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이런 점을 우리가 그 기출문제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문제 분석 및 풀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여러분이 그 설명해 보면 예를 들면 1면에 뭐가 있는가 하면 4번 문제가 있고 문제 분석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시된 예문 구조의 의미 파악 및 감상에 관한 문제로 고전 산문 하위 갈래 가정과 탁전의 내용을 바탕으로 했다 하면 이게 어떤 요소고 어떤 문제이다. 그럼 이 문제는 그런데 여기 문제에서 주목해야 할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밑줄 부분의 의미 대응이 명확하지 않다든지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이 뭐냐? 주목해야 할 내용에 해당되는 설명.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부분에 구절의 의미를 묻거나 구절의 의미를 텍스트 상호성이 있는 작품과 연관지어 출제하는 부분 앞으로 다양하게 출제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구절의 의미를 묻는 문제를 바탕으로 비슷하게 묻거나 비교하거나 하는 것은 꼭 고전시가 고전 산문이 아니고 현대시, 현대소설 계속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또 하위 갈래와 관련되는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출제될 수 있다. 다양하게 출제될 수 있다. 오늘 나중에 보면 제가 그 기출 그 기입형으로 2점 내 문제가 이와 유사하게 4번과 유사하게 문제가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산문에 적용이 되었는데 제가 제시한 부분은 시가에 적용을 해서 그걸 시가로 바꾼 다음에 어떤 문제로 나올 것인가 이런 문제로 나올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풀어보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보더라도 기출 문제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보통 보면 이것만 생각합니다. 문제의 답이 무엇이고 이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먼저 어떤 유형이고 어떤 부분에 나왔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답을 알고 앞으로 어떻게 나왔다는 것을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기출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서도 항상 기출 문제라고 해서 답만 알고 넘어가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똑같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형을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유형은 왜 알아야 됩니까? 그 유사한 부분이 나오면 그 유형을 풀어가는 것이 그 유형을 알고 있으면 그 유형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은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앞에서 설명했지만 4가지 고전시가 고전산문, 현대시, 현대산문 이 4가지 부분 함께 제시를 해줍니다. 함께 제시를 해주면 그와 관련지어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비교를 해서 문학사에서 어떤 유형이 나오는구나 또는 우리가 그 시에서 어떤 유형이 나왔구나 시와 시가를 비교할 수도 있고 또는 시와 고전소설을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고전은 고전끼리 갈래, 서전갈래와 서전갈래끼리 이런 식으로 각각 비교가 되면 우리가 유형을 익혀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의 기출문제를 내고 강의를 했을 때도 철저하게 이 유형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시대나 이런 것보다는 어떤 유형을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 그럼 유형은 몇 가지를 묶어서 풀어가면 몇 가지를 묶어서 이해하고 나면 아 이런 유형이 이렇게 나왔구나.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작품을 보더라도 공부해야 할 내용도 쉽게 알 수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해 대응 방법도 쉽게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형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을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기출 문제 부분을 파악하는 부분을 설명을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2019년에 출제된 문제 부분이 있습니다. 2019년 앞에 보면 총평을 먼저 제시를 해놨는데 여기 보면 새로운 작품이 작년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윤공강의 나비라는 작품을 빼고는 낯설지 않은 듯하고 또 크게 조건은 까다롭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다만 몇 문제에서는 복수 답안이 있을 수 있다. 답을 쓸 때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고 기입형 문제의 경우 답이 대부분 2가지로 나누어지고 각각 1점으로 채점하게 한 점이 특징이다. 이미 앞에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1점 1점 부분으로 나누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시험에도
1.1점으로 명료하게 고려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2020년 시험은 2점 배점과 4점 배점의 논술형 두 종류만으로 문제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4점 배점의 경우 다양한 유형과 답안 작성 방법을 미리 익혀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은 다양한 유형으로 문제를 내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어떻게 써야 한다라는 것을 학습할 수 있도록 문제를 내고 다시 피드백을 하겠습니다. 또 아래 답안을 이렇게 제시했다라고 했죠. 내용에 보면 구절의 의미 파악 및 감상, 고전사문 하회 관례에서 가정과 탁전, 이 부분이 문제 유형입니다. 그러면 구절의 의미 파악 및 감상하는 내용은 하나의 유형으로, 이거 앞서도 다양한 부분에 나온다 그랬죠. 현대 소설 부분에 있을 수 있고 시에 있을 수 있고, 또는 비슷한 시대라면 시 소설 한 편에도 문제 낼 수도 있고, 오늘 내는 문제도 똑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앞서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이 이제 2시간 수업이 끝나고 치게 될 시험 문제 부분도 이 부분과 거의 유사합니다. 다만 시가로 이렇게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경우를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문제를 보면 보기의 맥락에서 가와 나를 읽은 후 기억과 의미가 상응하는 구절을 나에서 찾아 쓰고 괄호 안의 니은 디귿에 해당되는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고려 말에는 여기서 보듯이 가의 경우는 가전, 디귿의 경우 탁전이 성행했다라고 해서 가전, 탁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전, 탁전에 해당되는 것은 제가 고전 산문에서 아주 여러 차례 설명을 했던 부분이고, 또 이 부분 자체 풀이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가장 단순하게 말하면 저라는 인물을 바탕으로 하면 실제 인물 그대로를 하면 그걸 실전 혹은 집가짜를 쓰는 경우 가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의 종류가 열전, 사기에 있던 열전을 바탕으로 고려 후기에 오면 실제 인물의 전기다라고 해서 실전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실전, 이때 실전은 집가짜를 쓰는 가전이라고도 합니다. 가전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탁전이라고 해서, 탁전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의탁하다 할 때 이런 탁자를 쓰기도 합니다. 탁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거짓 가짜를 쓰는 가전, 전에 이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실전은 이건 실제 전기와 같습니다. 여기가 기록할 기자입니다. 전기. 그러니까 이거 완전한 교술입니다. 인물 일대기를 그대로 기록하는 게 이런 부분이고, 이것은 열전이나 이거 크게 다르지 않고, 탁전은 호라든지 어떤 사물에 의탁합니다. 그 바탕이 되는 것은 뭔가? 바탕이 되는 것은 인물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가전이다라고 할 때 가전은 뭡니까? 이것은 사물이나 대상을 의인화해서 지은 것이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물을 의인화해서 지은 것.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저라는 인물을 바탕으로 최병해 전, 이렇게 말하면 위에 해당되는 일반적인 전기입니다. 최병해 전 이렇게 하면 되겠고, 탁전하면 제가 옷이 이러니까 호를 한복이다 하면 한복 전, 아니면 고무신을 신고 있다고 해서 고무신 전, 이렇게 하면 그건 탁전이 됩니다. 그런데 고무신이나 한복이라고 해놓고 내용은 뭐라는 겁니까? 제 삶 그대로를 담습니다. 여기서 이름만 바꿔서 예를 들면 이규보인데 이규보 전인데 백운거사 전,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규보 자신의 삶과 관련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탁전의 의미이고, 거짓 가짜를 쓰면 가전체라고 했을 때 이 가전은 뭐가 됩니까? 바로 사물 부분을 의인화해서 없던, 여기서는 그래도 이 두 가지는 전기는 있는 그대로 인물 그대로의 의미를 담는데, 여기는 인물 그대로이되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이건 실제 인물 그대로입니다. 그대로를 바탕으로 하는데 이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의인화했다. 어느 게 가장 문학성이 강합니까?
어느 게 문학 생각합니까? 세 가지 중에. 비밀입니까? 어느 게 강하죠? 가전이, 맨 아래 가전이 가장 강합니다. 왜? 이런 것은 교술적 성향이 강하고, 가전의 경우에는 사물을 의인화했기 때문에 허구성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전을 가장 많이 다룹니다. 많이 다루는데, 여기에서는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규보의 국선생전은 가전 부분이고,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디귿에서 백운거 사전, 이 부분은 탁전인데, 이렇게 해서 탁전과 가전, 그래서 가는 가전이고 나는 탁전으로 이렇게 제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간단하게 이해하면 되겠고, 문제에서 보면 나에서 관로하는 니은 디귿 부분을 찾아 쓰고, 그 다음 보기의 맥락에서 가와 나를 읽은 후 기억과 의미가 상응하는 구절을 찾아서라. 유사한 부분이 담겨 있다 하면 기억과 의미가 상응하는 구절. 기억을 잘 보면 기억 부분, 이런 부분은 의미가 좀 은밀해야 되는데, 국성은 군사를 엄하게 통솔하고, 항상 이런 부분을 볼 때 위아래 줄을 함께 읽어서 그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성은 군사를 엄하게 통솔하고 병절두가 함께 고락을 같이 하면서 수성에 물을 대어, 수성은 근심에 물을 대다. 기억에서 수성에 물을 대다 하는 것은 뭔가? 그래서 앞부분에 해당되는 수성에 물을 대어 하는 이 부분은 실제 의미로는 술을 마셔서, 이런 의미입니다. 술을 마셔서 한 판의 싸움으로 함락하고, 그래서 이게 물을 대어, 여기 근심에, 수성이라고 할 때 근심에 술을 마셔서, 어떤 근심이 있을 때 근심에 술을 마셔서, 그 다음에 단 한 판의 싸움으로 함락하고, 단 한 판의 싸움으로 함락하고 하면 이것은 어떤 내용이라는 겁니까? 단 한 판의 싸움으로 함락하고 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의 경우에는 단번에 해결하고, 근심을 해결하고, 단번에 앞에 있는 수성, 근심이라고 했을 때 근심을 해결하고,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걸 단번에 물리치고의 의미인데 함락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보면 성이 군사를 엄하게 통솔하고 이렇게 해서 술을 마셔서 수성에 물을 대어서 그 근심, 한 판의 싸움으로 함락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단번에 그 근심이나 아니면 저걸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근심이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장락판을 세웠다. 장락판, 길게 즐거운 제방. 술을 마셔서 장락판하는 것은 길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제방을 마련했다. 근데 그건 여기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제시되어 있는 것은 이것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과 관련되는 부분을 나에서 찾아서라. 나에서 보면 이와 관련되는 부분을 백운거사는 선생의 자호이다. 이름을 숨기고 호를 드러낸 것이다. 자호를 지은 취지에 대해서는 선생이 쓴 백운어록에 자세히 기재되었다. 집에는 자주 식량이 떨어져 끼니를 잊지 못하였으나 거사는 스스로 유쾌히 지냈다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성격이 소탈하여 단속할 줄을 모르며 우주를 작게 여기고 천지를 좁게 여겼다. 항상 술을 마시고 혼미하였다. 술을 마시고 하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혼미하다 하는 것까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 여기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혼미하다 하는 것은 정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하는 부분에 해당되고, 초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곧 반갑게 나가서는 잔뜩 취해서 돌아왔으니 아마도 옛적 도연명의 무리이라. 도연명이 술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검문고를 타고 또 술을 마시며, 여기도 술을 마시며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며 이렇게 세월을 보냈다. 여기도 이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 이 내용은 도대체 뭐냐? 단번에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경우에 이것은 그에 대한 사실의 기록이다라고 해서 제가 판단을 할 때 이 부분 문제는 조금 밑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만약 문제를 냈다면 단 한 판의 싸움으로 함락하고
수성에 물을 대어까지만 하고 단 한 판의 싸움을 합니다. 요거는 안 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여기 위에는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대응한 이 의미와 두 가지 다와 대응되는 부분은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밑줄을 그어주면 이게 훨씬 더 명확한 문제가 되는데 뒤에 이게 더 달려있다 보니까 이것까지 찾으려고 하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조금 접근해 보자면 문제가 명확해야 답도 명확합니다. 출제하는 분이 이건 조금 미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어떤 말들이 있는가 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이 두 가지가 두 가지가 유쾌하다라는 부분과 관련이 있다. 그 내용에 뭐가 있는가 하면 나의 경우에 그 사는 넷째 줄에 스스로 유쾌히 지냈다. 유쾌히 지냈다라고 하니까 예를 들면 유쾌하다라는 이런 말이 있으면 이것과 술을 마셔서 단번에 근심을 해결했다. 유쾌히 지냈다. 라는 부분으로 설명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답이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 부분은 답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 의미를 제시하라 그랬죠. 기억과 의미가 상응하는 것, 의미가 통하는 것인데 기억은 근심에 물을 대어서 해결한다라고 했습니다. 근심에 물을 대어 해결하는 것은 근심에 물을 대는 게 물이 바로 술입니다. 의미로 보면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이게 만약에 되려면 뭐가 되는가? 기억에 밑줄을 그어놓고 유사한 정서를 제시하고 이렇게 하면 이것도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유사한 정서 이렇게 바꿔보면 왜? 여기에서 보면 기억 부분에서 수성에 물을 대어서 단 한 편의 싸움으로 함락했으니까 그렇게 보면 즐겁고 기쁘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유쾌하다 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뭘 해줘야 되는가? 문제 부분에 기억과 의미가 상응하는 게 아니라 기억과 정서가 상응하는 의미와 정서는 다릅니다. 근데 여기 의미는 뭐냐? 이것의 기본 의미를 제시하라는 것이지 정서를 제시하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를 내고 유쾌해진 이걸 답으로 한다. 그러면 이게 더 정확한 부분인데 의미로 보면 정서가 아닌 이상은 이게 답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이치를 한번 따져보십시오. 그래, 이 부분에서 의미라고 하면 수성에 물을 댄다는 근심에 물을 대는 게 바로 술을 마시는 겁니다. 술을 마시는 그게 의미이지. 여기에서 보면 술을 마시는 이 부분과 유쾌하다라고 할 때 이건 술을 마심으로써 일어나는 정서의 상태가 되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이것과 전혀 연관이 없다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되려면 이것이 지니고 있는 정서라고 했을 때는 이게 답이 되고 의미라고 하면 이게 답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부분이 제가 그 뒷부분에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기억의 답이 유쾌라는 부분이 있는데 라고 해서 그 문제에서 보면 또 이 상응하는 정서가 상응하는 부분으로 제시되고 또 그럴 경우에는 구절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단어를 제시하라든지 이런 형태로 제시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다음 작품을 제재로 삼아 비유의 원리를 설명하고자 한다. 보기의 도해를 활용하여 원관념 인 노랑나비가 한숨 짓는 존재로 표현되는 과정을 보이려 할 때 관로 안의 기억니에 해당되는 말을 작품에서 찾아 순서대로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제가 그 처음에 나왔을 때 문제 제기를 하고 싶었는데 여기에 담겨있는 비유 상징에 관한 관념이 좀 엉터리입니다. 문제 제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대로 답을 찾는 부분에는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따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기본으로 보자면 비유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비유는 어떤 사물을 다른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는 겁니다. 어떤 사물 부분을 다른 사물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비유라고 한다 라고 할 수 있고, 상징은 뭡니까? 상징을 설명할 때 어떤 관념, 추상적인 것,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것을 뭘로 표현합니까? 구체적 사물로 표현한다. 사물로 표현하되, 여기에서 비유에는 주로 이 두 가지가 다 드러나지만 여기에는 사물만 제시되고 이건 따로 제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 보자면 원래 노랑나비라고 했을 때 나비가 뭐냐 하면, 나비라고 했을 때 이것이 지니고 있는 의미, 나비의 상징적 의미, 여기 보면 나비는 그 자체로 보면 어떤 노쇠한 존재, 넓은 존재라는 겁니다. 넓고 기력이 없는 그런 존재의 의미도 있고, 두 번째는 일제하의 우리 민족 혹은 우리 민중,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일제하의 우리 민족이나 우리 민중. 원래 나비라고 하면, 이 작품에서 나비라고 했을 때 이게 지어진 연도가 1930년입니다. 윤공광이 1930년에 지은 것이고, 이게 시문학에 발표가 되었던 그런 작품인데, 윤공광이라는 시인이 좀 특이해서 처음에 보면 시문학파 작품 발표하다가 그 뒤에 곧바로 뭐로 넘어가는가? 카프 문학으로 넘어갑니다. 카프 문학 활동을 하는 그런 시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보면 제시되어 있는 게 바로 원래는 나비가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늙은 존재의 의미도 있고, 또 일제하의 우리 민족이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것을, 이걸 제시했다라고 할 때, 이 나비가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할 때, 이런 과정에 나오면 이게 바로 상징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비의 경우 하나의 상징으로서 이게 원관념이고 이건 보조관념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보면 이게 원관념, 미안합니다. 원래는 이 부분으로 보면 이런 원관념을 하나의 상징이라고 할 때 이게 원관념이 되고, 이걸 이런 보조관념으로 제시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상징이 되죠. 두 번째, 거기에 보면 늙은 무녀다라고 할 때 늙은 무녀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늙은 무녀가 거기에 있듯이 늙음, 쇠약함, 우아함, 그 다음에 이침, 이렇게 네 가지로 제시됐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더 제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늙은 무녀다라고 할 때 이것도 뭡니까? 이 자체도 하나의 보조관념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도 원관념이 됩니다. 하나하나로 따지면 둘 다 상징입니다. 이것도 상징, 이것도 상징. 하나하나로 따지면 여기서 이런 원관념을 보조관념으로 제시했다. 이런 원관념을 보조관념으로 제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런 설명에 여기에 담겨있는 이 부분 자체는 뭐냐? 보조관념이고 원관념이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원관념은 이 부분의 원관념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경우 상징으로 보자면, 아래로 이렇게 보자면 이것이 상징이고 이것이 상징이다. 상징이 결합된 부분인데, 현재 이제 문제에서는 뭐냐? 노랑나비와 늙은 무녀, 이걸 제시하고 있죠. 이렇게 봤을 때 이 부분이 이제 비유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비유가 되면 이때 나비는 뭐냐? 늙은 무녀다라고 되어 있을 때, 이렇게 보면 어떤 사물을 다른 사물에 빗대어 표현했다. 그러면 나비의 경우와 늙은 무녀의 경우,
이렇게 표현했는 것은 나비를 늙은 무늬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비의 납풀되는 외형, 그래서 예를 들어 납풀되는 그런 나비의 어떤 노랑나비라고 했으니까 납풀되는 그 외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납풀되거나 좀 이 노랑나비가 좀 늙었다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여기서 늙은 무녀도 이렇게 춤을 추는 그런 모습, 춤을 추는 모습, 이런 부분이 서로 유사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유로 보자면 이것과 이것의 경우에 나비는 늙은 무녀다라고 하면 이것은 비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표현에 비유와 상징이 함께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비유로만 보자면 이것과 이거로만 설명해야지 이 아래로 내려오면 이건 상징입니다. 그 상징에 해당되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왜? 앞서 이야기했듯이 비유는 어떤 사물과 다른 사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빗대어 표현하는 것은 맞지만 이 부분의 의미를 따지고 이 부분의 의미를 따지는 것은 뭐냐? 상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비유와 상징이 우리 시에서 함께 나타나는 표현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여기에서 보면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라고 할 때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 무엇은 무엇이다. 이게 비유가 된다는 겁니다. 무엇은 무엇이다 라고 해서 은유가 되어서 이거와 똑같습니다. 은유. 여긴 처럼이 되는, 여긴 직유가 되죠. 뭐처럼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은유가 됩니다. 무엇은 무엇이다. 그럼 이 부분에서 겨울이라고 했을 때 이거 하나의 상징입니다. 겨울은 뭡니까? 억압이나 일제의 시련, 강철은 강한 것, 무지개는 희망의 의미도 있지만 강한 것, 금방 사라지는 것의 의미도 있습니다. 또 이건 기계적인 것, 또 희망의 의미도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이 하나하나는 뭡니까? 다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비유와 상징이 함께 나타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 문제를 비유와 상징에 대해서 위에서 비유의 원리가 아니고 비유와 상징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비유라고 하면 이것만으로 말해야 되는 내용인데 원관념을 비유의 보조관념 해놓고 이걸 원관념으로 했을 때 이 부분을 원관념으로 나비는 늙은 무대다 이렇게 했을 때 위의 부분만으로 보면 그게 맞다는 겁니다. 근데 아래로 이렇게 설명했는 내용은 그게 비유의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조관념에 늙은 무녀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은 속성에 보면 늙음이다, 쇠약함이다, 우아함이다, 이침이다. 이것은 관념이지. 이게 앞에서 원관념에 해당되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이지 이게 구체적 사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비유와 상징이 함께 결합된 문제 부분을 비유로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점. 그래도 여기서 늙음을 찾거나 쇠약함을 찾아내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예문에서 찾으면 되니까. 그래서 따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실제 이 문제는 비유와 상징을 함께 이해를 해야 하는 문제이고 또 원관념, 보조관념이라고 했을 때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부분이 상징으로 보자면 이것도 보조관념이 될 수 있고 이게 원관념이 될 수 있고 이것도 보조관념이 될 수 있고 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보조관념이라면 이것이 이런 부분이 원관념이 된다라고 해서 이런 내용을 늙은 무늬로 표현하고 이런 내용을 나비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문제가 지니고 있는 문제 부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표청적 유사성, 심청적 동일성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그 비유 부분에서는 표청의 의미가 강합니다. 비유의 경우에는 외형, 주로 우리가 무엇을 비유를 한다라고 할 때 외형이거나 속성이거나 하더라도 외형 아니면 속성 중에 그 유사성이 있는 것을 말하는데, 아래 심층적 동일성 하면 표청에서 유사함이 있고, 심층적 동일성이라고 할 때 동일성의 경우 표청, 심층 이렇게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동일하다라고 하면 유사하다보다 동일하다가 더 많이 닮아 있다는 의미입니다. 더 많이 같다라는 것인데, 비유에서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악을 할 수, 표청적 유사성, 심층적 동일성, 비유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예를 들면 쟁반같이 둥근 달, 비유에서 쟁반같이 둥근 달 이렇게 말하면 그 부분에서 우리가 많은 부분에 쟁반같이 둥글다 하면 특정한 하나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쟁반, 둥근 달, 이건 뭐가 됩니까? 표청, 외형의 유사성입니다. 거기에 심층적 동일성 적용할 수 있습니까? 쟁반과 달의 경우 둘 다 둥근 모양이다 라는 것 외에 심층적 동일성 적용이 됩니까? 여러분 어떤 비유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가 이걸 문제로 문제 삼기 위한 게 아니라 이건 뭐냐 하면 문제 낸 사람의 어떤 조금 이상한 의견이다. 왜냐하면 이걸 억지로 끌어다 붙이니까 그래 되는 겁니다. 즉 비유 상징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문제를 내다 보니까 이걸 갖다 붙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심층적 동일성이라는 이런 말이 사용을 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인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제시했을 때 여기서 늙은 무녀라고 했을 때 속성의 경우 늙음과 쇠약함이 있습니다. 저는 이 늙음을 드러낼 때 늙음에 대해서는 그 답안에 제시했듯이 뭘로 드러냈는가? 한 옛날의 꿈조각, 한 옛날의 꿈조각처럼 흐리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늙었다라고 할 때 바로 옛날의 하면 이미 옛날이라고 하면 이미 오래됐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의 꿈조각을 찾는다라고 하면 이것은 늙음의 의미와 연관이 있고, 쇠약하다라고 할 때는 그 부분에서는 찢긴 날에 혹은 날개 찢어진 이런 부분으로 저는 답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에 저는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에서 보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역시 제가 들으니까 출제에서 뭐 답이 뭐 한 옛날의 꿈조각이 아니라 맥이 풀려가 답이라고 하더라. 예를 들면 늙음에 대해서 맥이 풀리다라고 하면 맥이 풀리다라는 말이 중심적 의미가 있고 주변적 의미가 있습니다. 중심적 의미는 이게 뭐가 되는가 하면 우리가 어떤 기운이 빠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기운이 빠지다라는 의미인데, 그 중에 이런 기운이 빠지는 여러 가지 중에 맥이 풀리는 게 노쇠해서 늙어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이 되는 것은 뭔가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아래 기운이 빠진다, 예를 들면 맥이 풀리다, 이 부분이 이 시에서 예를 들면 그 구절이 찢긴 날에 맥이 풀려, 이건 어떤 나래가 찢겼으니까 앞서 이야기했듯이 쇠약해져서 뭐 나래가 찢겼기 때문에 어쨌든 맥이 풀렸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여기서 보자면 그럼 맥이 풀리다라고 하면 여기에 이 부분이 바로 앞서 이야기했듯이 맥이 풀려 이것이 노쇠함을 드러내는 것인가 라고 할 때는 생각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그 예를 들어놨는데 맥이 풀리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 2018년 기출에 보면 김유정의 본범 부분이 있습니다. 본범에 기출됐던데, 이렇게 나가 이제 밭을 가는데 이렇게 노래를 하며 소를 부리면 여느 때 같으면 어깨가 어석어석한다. 웬일이지 밥 반도 갈지 않아서 온몸에 맥이 풀리고 대고 짜증만 난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도 맥이 풀리고 사용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게 중심이 되지 노쇠하다는 의미가 없습니다. 또 아래 부분에 보면 시에서 국경의 밤 중에
밤새 가며 속 태우는 젊은 나낙네. 아낙네가 물레졌던 손도 맥이 풀려서 파하고 붓는 어유등자만 바라본다. 맥이 풀리다는 말이 늙었다는 말보다 일반적으로 이게 훨씬 많이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차적으로 그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한 옛날의 꿈조각 하면 옛날의 꿈조각이라는 말 속에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있다는 의미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도 요 부분은 제가 들으니까 어떤 부분에서 들어갔다 온 사람 이게 답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 왜? 과연 그런가? 하는 부분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한 옛날의 꿈조각 이게 더 타당한 답이 아닐까? 그 사용되는 용례도 보면 맥이 풀리다라는 게 이 부분이 그 중심적 의미는 어디까지나 좀 힘이 빠지고 기운이 빠지다이지 늙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늙었다는 것도 물론 주변적 의미가 하나가 있긴 하지만 더 중심적 의미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4번과 5번에 대해서는 그 문제의 은밀성을 따지자면 이런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접근을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6번 문제. 가는 향가의 교수학습 자료이고 나는 이를 학습하는 학생의 사고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관로안의 기억, 니은에 해당되는 작품에서 찾아 순서대로 쓰시오. 향가의 학습 자료인데 이를 학습하는 학생의 사고 과정, 관로안의 기억, 니은에 해당되는 말을 작품에서 찾아 순서대로 쓰시오. 있고 경덕왕이 작품을 짓게 되는 부분, 지어라고 해서 충담사가 작품을 짓는 내용이 있습니다. 안민가의 창작 의도를 파악하는 과정, 노래의 주제에 대해 의문 제기하기. 이 노래의 3분절의 중심을 두고 그 주제를 임금은 임금답지 못하고 신하는 신하답지 못하고 백성은 백성답지 못한 신라사회의 난해상에 대한 포괄적인 비판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신하가 신하답지 못하고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고 백성이 백성답지 못하다. 그럼 임금, 신하, 백성은 모두 비판하고 있을까? 그 다음에 이걸 뭐냐 하면 이게 과정이기 때문에 끝에 와봅니다. 배경설화를 고려하여 노래의 심층적인 의도 이야기. 맨 마지막에 오면 노래를 들은 왕이 충담사를 아름답게 했다는 배경설화와 2분절의 내용을 함께 고려해보면 이 노래는 신라사회의 어지러운 질서에 대한 책임을 결국 백성들의 삶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는 신하들에게 돌리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노래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자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냥 앞에서 보듯이 임금과 신하와 백성이 다 모두 문제이니까 임금이 임금답게 하자, 신하가 신하답게 하자, 백성이 백성답게 하자라는 부분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설명해 왔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냐? 이런 의견의 반기를 제시하면서 그럼 이 세 사람을 다 일반적으로 의도했을까? 그렇지 않다. 그럼 누구를 비판하는 것이냐? 신하를 비판하는 것이다. 신하를 좀 더 비판하는 것이다. 왜? 이것은 안민가의 충담 스님이 지은 것이기도 하고 내용 속에서 보면 앞에서 있듯이 내용 속에서 보면 이게 임금에게 바치는 것인데 임금을 비판한다. 혹은 백성을 비판한다 라고 하는 것보다 가장 문제가 있는 게 그 당시에 혼란한 현실을 만든 신하이다. 그러니까 신하를 비판하는 이쪽에 초점을 두고 보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그 세부 내용 속에 노래의 표현과 제목을 단서로 의문 해결한다 라고 했을 때 이를 먹여 다스릴러라 와 함께 이를 먹여 다스린다. 또 여기 보면 어린아이라고 표현하여 백성을 보살핌의 대상으로 간주한 점, 또 제목에 담긴 뜻으로 봐 일단 백성을 비판하고 있는 것은 아니로 보인다. 백성은 어디까지나 보살핌의 대상이지 백성이 문제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다스려지는 존재다. 또 어린아이다 라고 했으면 그러면 백성을 비판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여기 어린아이라고 이렇게 있는 부분이 들어갑니다. 일단 과연 임금과 신은 그러면 백성은 일단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어떤 부분을 통해 다스려지는 존재니까 다스려지는 존재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그러면 임금이나 신하를 같이 비판하는 걸까? 이런 부분에 의문을 해결한다 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보면 사랑하실 임금은 아버지, 신하는 사랑하실 의미요 백성은 어린아이다. 백성은
어린아이이니까, 또 임금은 그냥 아비입니다. 임금은 아비, 신하는 사랑하실, 여기 사랑하실이란 말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실이라는 표현을 명시하여 신하는 사랑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다, 그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표현을 명시하여 신하의 역할을 특별히 강조한 것으로 보아서 신하들에 대한 질책의 의미. 그래서 임금은 아버지이고 임금은 수식어가 없습니다. 그 임금에 대한 부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럼 신하는 사랑해야 하는 어머니인데 신하가 역할을 못하고 있다. 또 백성은 뭐냐? 어린아이고 다스려지는 존재일 뿐이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신하가 좀 가장 문제이다. 그래서 신하에 대한 질책을 드러냈다라는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로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가 하는 부분을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민가의 경우에 우리가 보통은 이 셋을 다 비판한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다른 관점에서, 그리고 결론 부분을 잘 보고, 결론에 보면 앞서 이야기했듯이 신라사회 어지러운 질서에 대한 책임을 결국 백성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신하들에게 돌리려고 한다. 임금보다 신하를 비판하려고 한다. 사랑을 잘 해야 하는데 사랑을 잘 하지 않으니까 문제다. 그런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그 문제 분석 부분에서 그 의도를 먼저 파악해야 기억 니은을 답을 쉽게 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6번 문제였고, 그 다음 7번 문제 부분이 있습니다. 7번에 보면 역시 문학 일반 작가적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 등과 관련되는데, 가의 나의 작품 창작 관점이 반영되었다고 할 때 보기의 기억 니은에 해당되는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전문강의 삽을 싣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잘 알듯이 전문강의 삽을 싣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그 구조에서 보면 기성전결의 짜임으로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내용을 잘 보면 1에서 4구, 5에서 8, 9에서 12, 그 다음에 13에서 16, 이렇게 해서 각각 기성전결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부분에 처음에 4구까지는 흐르는 것이 물뿐이랴, 우리가 저와 같아서 강변에 나가 삽을 씻으며 거기 슬픔도 퍼다버린다 라고 해서 우리가 슬픔을 씻으며 흐르는 강, 이 부분은 거의 같습니다. 슬픔을 씻는 강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런 의미가 있고, 일이 끝나 저물어 스스로 깊어가는 강을 보면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나는 돌아갈 뿐이다 해서, 여기서 스스로 깊어가는 강에서 쭈그려 앉아 담배를 피우고 돌아간다 라고 해서, 이것은 노동자의 힘겨운 삶, 그래 노동자의 시리에 젖어 있는 노동자의 삶, 소극적이고 좀 실망, 좌절해 있는 그런 부분, 일이 끝나 저물어서 스스로 강을 보면서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돌아갈 뿐이다, 이 말 속에 좀 노동자들이 힘겹게 시리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부분은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것을 희망으로 볼 것이냐 절망으로 볼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이 부분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희망으로 보면 앞에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가 이렇게 점으로써 쇳강바닥 썩은 물에 달이 뜨는구나, 이렇게 해서 여기에 보면 쇳강바닥 썩은 물, 삽자루에 맡긴 생애는 노동자의 삶이고, 쇳강바닥 썩은 물은 노동자의 힘겨운 현실의 다른 희망, 그러니까 힘겨운 현실에서 발견한 희망의 의미로 설명하기도 하고, 그 다음 이걸 절망으로 본다라고 할 때 좌절이나 절망으로 보기도 합니다. 절망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가 이렇게 점으로서 이 부분이 뭐냐면 반복되는 노동으로 인해서 반복되는 노동과 함께 세강바닥 썩은물에 달이 뜬다. 그래서 이것은 세강바닥 썩은물, 반복되는 노동으로 인해서 세강바닥 썩은물이라고 할 때 이것은 노동자의 비참한 현실 부분을 말합니다. 비참한 세강바닥에 뜨는 것이니까 반복되는 노동의 슬픔, 좌절. 왜? 세강바닥 썩은물에 뜨는 달입니다. 세강바닥 썩은물에 하는 것은 아주 그 비참한 상황에 거기에 있는 부분, 비친 달이니까 이건 노동자가 힘겹게 반복되는 노동에서 느끼는 좌절이나 슬픔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희망으로 보자면 발견한 희망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끝부분에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저와 같이 희망이 있어서 흐르는 물에 삽을 싣고 다시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이 말로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 희망을 안고 삶의 현장으로 복귀한다 라고 하면 이것은 희망의 의미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절망으로 보면 반복되는 노동의 슬픔, 좌절이고, 우리가 저런 절망의 상태여서 가난하고 힘겨운 삶으로 복귀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것과 위에서처럼 희망으로 보는 이 두 가지 관점이 이 작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작품을 이해할 때 미리 이렇게 제가 강의에서는 이런 내용을 두 가지로 반복된다 이렇게 다루었고, 실제 문제로도 이런 부분을 희망으로서 낼 것인가 절망으로서 낼 것인가 여러 번 설명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의 경우와 아래의 경우가 있는데, 이 내용에 보면 뭐로 되어 있는가 하면 밑에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 그들이 몸담고 있는 시대 현실 속에 한 걸음도 물러설 수가 없다. 탐구의 대상은 바로 시대 현실 속에 있다. 그들은 그 사회를 지배하는 어느 한 세계관으로 볼 때는 기지의 사실로서, 이미 알고 있는 사실로서 매우 당연하고 정당한 것처럼 보이는 일상적 현실 속에서 그 모순을 발견하고 제시하여야 한다. 이런 일상성에 신선미를 주고 경이감을 주고 호기심을 주는 원동력은 그 이전적으로 그 시인의 비판 정신에서 비롯된다. 시인은 경의를 일으키기 위해 어떤 특이하고 기이한 사건을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시인에게 새로움이란 일상을 비일상으로 인식하는 능력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일상을 비일상으로 인식하는 것. 시인에게 새로운 대상의 발견이란 그러므로 새로운 인식의 출발을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새로운 인식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앞서 이 부분이 뭐냐? 슬픔을 싣는다, 시리에 빠졌다. 이건 여기에 있는 부분은 좀 여기에서는 좌절의 의미가 강하다는 겁니다. 이 내용에. 그런데 이 부분에서 뭐냐 하면 새로운 대상을 발견한 새로운 인식의 출발을 뜻한다. 이런 부분에서 쇳강바닥 썩은물에 달이 떠는구나 할 때 새로운 대상의 발견입니다. 여기서 좌절이니까 새로운 대상이 아니고 익숙한 대상이다 라고 하면 이 부분이 됩니다. 익숙한 대상이다. 근데 여기가 좌절이니까 좌절에서 새롭다라고 하면 희망으로 넘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 부분이 희망이 되는가? 절망 속에 발견한 희망이다 라고 할 때 힘겨운 현실 속에 발견한 희망이 되는 이유가 뭔가? 쇳강바닥 썩은물에 달이 뜨는구나 하는 구절이 바로 이런 의미를 지녀야 앞에 있는 부분에서 새로운 대상의 발견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될 수 있는데, 설명하고자 하는 게 뭐냐? 새로운 대상. 새롭다는 것은 뭔가? 앞에 있는 이것에 비해 새로운 부분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희망의 의미, 이런 의미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된 노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노동자의 삶이다 라고 할 때 그것은 기억에 해당되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노동자의 삶이라고 할 때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 이게 바로 고된 노동자의 삶이다. 벗어나지 못하는 삶이다. 삽자루에 맡겨진 한 생애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의미를 제시하고 표현을 찾는 것과 제시된 표현에서 의미를 찾는 것, 상반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지금까지도 많이 나왔고 훈련이 많이 돼야 됩니다. 의미를 찾는 것과 그 다음에 앞서 이야기했듯이 그 적절한 부분을 찾는 것. 근본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만 이것도 이 기본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4번 문제 밑줄 긋고 이게 밑줄 긋고 했던 이것과 유사한 부분입니다. 밑줄 긋고 그 의미를 찾거나 유사성을 찾는 것이나 다 이런 문제들은 뭐라는 겁니까? 의미에 대한 정확한 이해, 의미에 대한 정확한 이해, 또 그 의미에 대해서 이해를 하더라도 두 가지 이해가 있더라도 어떤 관점을 적용할 것인가, 의미나 관점을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바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기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는 분? 질문. 자, 앞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설명하는 이 내용은 유형은 다음 주에 제가 이 제시되는 자료에 그 유형이 다시 나옵니다. 오늘은 작년에 나왔던 문제에 대해서 우선 충실하게 이해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합니다. 질문 없습니까?